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제가 앞에 강의 두 개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지난 2주 동안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한 강의를 했었고, 한국 영화에 대한 강의 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좀 정확히 얘기하면 1970년대 한국 영화, 특히 호스테스 영화가 어떻게 여성 섹슈얼리티를 프레임해서 상품화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통하는 것까지 좀 뭐랄까요, 대중화시키는데 어떤 일임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주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헐리우드 영화 1930년부터 그러니까 자진 검열 시스템이 없어지는 67년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할리우드 황금기죠. 황금기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자기네들의 그 제작 코드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고전 영화들이 좀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현대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현재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뭐 어쩌면 미래의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시고 얘기를 할 게스트들은 제 옆에 나와 계신데, 현재 한국 영화, 한국 상업영화, 그리고 특히 한국 독립영화의 주역들이시죠. 박종환 배우, 그리고 남녀노 감독 배우를 모시고 오늘 박남정 토크 대전을 한번 벌여볼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연우 씨의 영화도 그렇지만 뭐 종환 씨의 출연작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영화 아니면 뭔가 관습을 깨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젠더의 얘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에는 LGBT 문제가 중심이 됐었고, 밤치기 같은 경우는 여성을 그리는 방법 혹은 여성의 욕망이 구현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제 전복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뭐랄까요, 좀 지표가 되는, 변화의 지표가 되는 중점에 항상 이 두 분이 계셨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이슈들을 포함해서 연출자 그리고 배우의 입장에서 현재, 그리고 여태껏 이분들이 바라보거나 경험했던 한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현우라고 하고요. 네네. 제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즐겁게 임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은 제가 배우는 자리예요. 뭐 제가 사실 저희 전무한 그런 현장에 대한 얘기를 여쭤볼 거라서 제가 많이 배워야죠. 뭐 보시는 분들 재밌게 들으실 것 같고요. 간단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여러분들의 양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박종환 82년생. 원래 이게 옛날에 무수팍도사처럼 이렇게 박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뒤에 세 명이 없어가지고 82년생이고 2009년에 보통소년이라는 단편이죠? 장편인가요? 장편이요. 장편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뷔하신 지 11년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잉투기, 뭐 검사회전, 양치기들 제가 다 봤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했던 그런 영화들이죠. 생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두 분이 같이 출연했던 팡파레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지금 현재 상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영화, 독립영화를 넘나들면서 활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에만 제가 쉬어보니까 3작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하셨겠지만 2018년에만 3작품이 나왔고 2019년에는 드라마 포함해서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4개가 나왔어요? 네,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지 못하시는가 봐. 진짜 그 리스트가 거의 이제는 뭐 클릭을 해도 몇 장이 넘어갈 정도로 작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꽃영화상 1회, 4회 나무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근데 제가 이게 왜 더 좀 뭐 제 일도 아닌데 자랑스럽냐면, 제가 들꽃영화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독립영화상을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정말 기쁘게 상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자리가 저는 독립영화상이 유일하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독립영화상을 받으신 게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종환 씨 같은 경우 부국제 올해의 배우상도 받으셨었고요. 남녀노 같이 1982년생이죠. 개띠인가요? 개띠. 개띠 맞죠? 네. 그리고 2010년 진심을 말하다로 데뷔하셨는데 이거는 단편이죠?
이거 장편인가요? 저 그 전에 다른 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본 진심을 말하다가 이게 나중에 그 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랑 다음이 달라요. 네. 데뷔로 네. 나온 작품이. 근데 다음은 10년으로 나옵니다. 네이버는 11년으로 나오고. 어떤 작품이죠? 진심을 말하다가 뭐지? 아 진짜요? 이거 잘못 나온 걸 그러면 종이 건가? 거기 그렇게 나오는데. 진심을 아 그럼 이게 포털 정보가 잘못돼 있네요. 제가 그럼 뭐죠? 뭘 처음으로 해야 되지? MBC 처음으로 논스톱? 아 진짜요? 그게 데뷔작이에요? 논스톱에 나오셨어요? 논스톱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 그럼 대사가 있고 약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아니요, 영화? 제가 비보이였어서 그때 비보이로 출연을 했었어요. 대사도 있고? 아니요, 대- 대사 있었어요. 아 그러면 엄연히 논스톱으로 해야겠네요. 아니요, 저는 가시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편 이제 사실 연우 씨도 연출을 같이 하시니까 첫 연출은 단편 그 밤에 술 마시죠. 그쵸. 아 그리고 공개된 게 네네 뭐 그 전에 학교에서 하시는 그런 작품도 그쵸. 있었겠죠. 그리고 첫 장편 연출은 분장이라는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물론 이제 주연도 다 하셨고요. 서독제에서 새로운 선택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분장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꽃영화상 1회 나무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엄태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들꽃영화상에서 받으셨고. 근데 일단 두 분이 뭐 동갑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실상 친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번에 팡파레라는 작품을 하셨지만 이미 그 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그 순간이 생각나시나요? 그 순간이 어땠습니까? 서로에 대한 느낌. 언젠지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꽤 오랜 세월 뭔가 제 주변에 항상 있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제 뭐 갈 때마다 항상 종환 씨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느낌?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딱 장착한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보니까 아니에요? 별로 안 실제로 조용한가요? 가까이서 보니까. 네. 가까이서 보니까. 첫인상과 가장 많이 다른 배우 1위 박종환. 좋은 거네요. 네, 저는 배우라는 정말 좋게. 직업을 근데 그 하기에도. 조용한 모습의 박종환도 좋아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박종환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배우. 극찬이네요. 근데 아마 그때는 아마 이렇게 마주쳤던 그런 장소나 그런 순간들이 항상 어떤 행사 같은 데나 그치. 영화제 관련된 데라서 그래서 네, 제가 뭐 좀 계속 긴장하고 있었을 때라서 네, 뭐 제 컨디션이 아니었죠.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종환 씨는 기억나세요? 연우 씨 언제 처음으로 봤는지? 제가 기억하는 건 들꽃영화상 아 진짜요?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회인가요? 1회 때도 오셨나요? 상 아니요. 받으셨을 때? 저는 4회. 네 제가 처음 받으셨을 때? 노미네이트 됐을 때 처음 가. 3년 전이네요. 되게 늦게 알았구나 나를. 근데 연우 씨가 먼저 알아보신 거네요. 그쵸. 네. 워낙 또 유명했으니까. 네, 작품을 또 많이 하시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나이도 그랬고 첫 번째가 제가 말씀하신 그 들꽃영화상 1회, 4회 나무주연상도 그렇고 지금이 들꽃영화상이 7회잖아요. 아마 초기에 이미 큰 상을 좀 받으셔서 상에 대한 야망이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더 이상 뭐 나무주연상을 한번 받았으니까 지금도 받고 싶은 상이 있으신가요? 유민상?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 저기 맛있는 녀석들 유명상이라고 저는 유명상 항상 뭐 상을 바라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받으면 너무 좋죠. 그 들꽃영화상 때도 저는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들꽃영화상이 만들어졌고 제가 노미네이트가 됐고 상까지 받게 되면서 근데 그 상이 저를 더 노력할 수 있게 큰 힘을 주더라고요. 더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큰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을 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네요. 그럼 계속 앞으로 나갈 동력을 주니까. 종환 씨는 어떠세요? 춘사 영화상 뭐 많이 받으셨는데.
아니요. 춘사영화상은 아마 그게 그건 후보인가요? 춘사영화상은 때는 시상을 했어요. 시상. 아 진짜 신인상 뭐 받으신 거 있으셨는데? 아마 그 감독이 신인상, 감독 후보로 신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시상을 했었는데, 네. 전 상이 동력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네. 괜히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시겠어요? 모든 영화제 관계자분들은 둘 중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영화 전공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대학을 영화 전공을 하셨는데 연출 전공을 하셨고 학교를 좀 늦게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연우 씨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저는 비보이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비보이가 필요한 어떤 역할을 맡게 됐고 그때 영화의 매력에 빠져서 배우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중간에 2007년인가 학교에 가시지 않았나요? 6년? 6년에. 그때까지도 계속 춤을 아니요. 하신 거예요? 고3 때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 체대를 가려다가 연극영화과로 바꿨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근데 다 떨어지고 한예종을 갔으면 굉장히 크게 도약하신 거네요. 그쵸. 현역 때는 한예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 그냥 혼자 뭐 무대에 서고 뭐 단편 영화에 출연하고 하다가 어느 날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뒤늦게 학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근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네, 절실함만 보여주고 나오자라고 해서 그게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종환 씨는요? 학교 가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도 군대부터 다녀오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다가, 네.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 이제 군대에서 영화를 하는 고참을 만났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분은? 근데 그 고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저보다 한참 고참이었는데 먼저 제대하시고 나서 다시 외국에서 지내신다고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영화를 하신 경력은 제 기억으로는 왜 강원도에서 두메산골에서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그 영화 뭐였죠? 뭐죠? 강혜정 나오는 네, 맞아요. 웰컴 투. 웰컴 투 동막골. 네네네. 맞습니다. 각색 하셨고, 진짜요? 각색상 받으셨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한국 안 계시는구나. 네, 김중석이 본명일 거고, 그리고 바꾸셨죠? 김중으로. 네네. 종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김종이라는 이름. 중 아닌가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네네네. 그게 저기 사주에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장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한테 좀 영화에 대한 어떤 아주 이야기만으로도 좀 좋은 기억을 주셔가지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감독도 같이 하셨죠? 네, 원래 배종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배종이에요? 김종이 아니라 지금 바뀌신 이름을 배종으로 바꾸셨습니다.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배종? 근데 어쨌든 그 배종 감독님 때문에 영화를 하시게 된 거네요? 약간은? 네, 약간은 좀 이렇게 받아서. 영화 연출에 대한 어떤 흥미가 생겼죠. 네. 그래서 서울예대 가셨을 때 오디션을 그럼 뭐 포트폴리오를 그때 내신 건가요? 아니요, 저요 그때 입시 치를 때 기억은 처음에 산문 형식으로 글쓰기를 그런 걸 시키나요? 네. 그리고 2차 때는 뭐 면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또 한 번에 붙으신 거죠? 네, 그냥 네. 두 분 다 재능이 확실히 보였나 보네요. 뭐 그래도 연극영화과 제 주변에 떨어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다 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라는 걸 뭐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수업을 목적으로 보시던지 뭐 그런 어쨌든 영화를 이제 능동적으로 좀 접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고 난 이후로. 그리고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주로 옛날 영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970년대 영화들 아까 말씀드린 영자의 전성시대라든지 아니면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세대의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본 영화들인데 물론 영화를 전공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는 못했겠지만 두 분 다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나요? 되게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들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본 영화들 중에서? 70년대 영화들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영화가 많이 없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뭐 2000년대여도 되고요, 90년대여도. 고등학교 때부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주로 멜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8월의 크리스마스 그때 영화들인가요? 접속, 뭐 허진호 그치, 감독 접속. 영화. 약속, 동감. 동감 다 두 글자 다 두 글자 그때 영화들이 그게 편지. 유행이었어요. 편지. 두 글자로 지으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접속 이후로 계속 그 제작자들이 두 글자 제목을 좀 찾았다라는 그런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분장 두 글자로 했는데 아 대박이 났네요 그래도. 진영이 좀 다르죠. 근데 그건 기획 영화 이제 상업 영화니까. 연우 씨도 멜로 영화 좋아하셨어요? 주로? 그때 당시에 우리 세대가 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들이 영화들이 맞아요. 멜로 멜로가 영화가 거의 전성기? 그래도 공포 영화도 꽤 유행했죠. 여국의 담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스승의 은혜라든지 그 분신사바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은 공포가 그때 끝나기도 했지만 굉장히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도 다양하고 건강했던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멀티플렉스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까지 2000년대가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불살르고 좀 끝나버린 게 아닌가. 뭐 뒤에 우리가 상업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때 90년대 후반에는 영화가 장르가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소비자 측면에서 그때는 정말 그 멜로 영화나 액션 영화 그렇죠. 장르가 두 개인 줄 액션 알았어요. 많았죠, 그때. 네. 액션이 뭐가 있었죠 근데? 주말의 명화가 액션 영화였어요. 외화가 액션 아, 영화였고 대부분 리셀레폰 뭐 이런 영화 나왔던 거 기억나는데. 국내 영화가 멜로 영화가 좀 많았던 인상이 있고. 네. 저는 그때 이제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저도 그때 극장을 제일 많이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극장 뭐 그런 데서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최민수 씨가 주연했던 피아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완전 B급 컬트의 제왕격의 영화죠. 지금 VHS로 볼 수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디오를 갖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최민수 씨가 머리를 허리까지 길러가지고 연쇄살인마로 나와요. 피아니스트 연쇄살인마. 그리고 그 최민수 씨를 쫓는 형사가 이승현 씨죠. 근데 중간에 이제 막 피아노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가발이 점점 옆으로 가서 쇼트마다 이렇게 가름마가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극장에서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물론 이제 비웃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돈을 내고 극장에서 막 마음을 약간 설레면서 보는 그때 우리가 느끼는 한국 영화와 여러분 이제 배우가 되고 혹은 감독이 되고 나서 관객으로만 한국 영화를 볼 때와는 영화를 보는 기준이나 어떤 태도 자체가 이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두 분 다 영화라는 일을 한 지가. 근데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옛날에 관객으로만 한국 영화를 볼 때와. 저의 어떤 태도요. 네네. 기준이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영화를 보시잖아요. 극장에서. 그쵸, 남의 영화도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한국 영화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볼 때 이제는 좀 연기 위주로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연출을 하시는데도? 그쵸. 저는 배우가 목적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볼 때 그냥 영화를 볼 때 연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로 저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그렇게 보나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다른 배우님들은 모르겠어요. 아 어때요, 종원 씨는? 일단 그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네. 다르죠? 뭐랄까 약간 그 예전에는 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익숙한 것들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영화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재밌는 영화인지 아는데 난 재밌어야 되고, 저게 무서운 영화인지 아는데 무서워야 되고. 근데 사실 거기엔 새로울 게 많이 없죠. 그렇죠. 제가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가서 또 한번 그 답습하는 느낌으로 이제 제가 욕구 충족을 시키는 건데, 그런 영화들을 주로 봤다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새로운 것들, 나한테 익숙하지 않고 내가 바로바로 보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더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신선함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영화를 선택하는 좀 기준이 생긴 것 같고. 그럼 그런 영화들이 더 좋겠어요. 관객으로 요즘의 영화들을 봐도 옛날보다 그런 약간 좀 네. 새로운 걸 시도했던 영화가 네. 기억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었나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선 넷플릭스 영화 중에 엉커 제임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슨 브라더스 제가 무슨 형제인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형제가 그 감독이죠. 네, 형제가 감독이에요. 네네. 네. 샤프디 형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 네. 네네. 사실 영화를 근데 뭐 관객으로든 지금 이제 업으로든 영화를 궁극적으로는 좋아하셨으니까 처음에 전공도 그렇게 정했을 것이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데뷔작도 얘기하시지만 처음으로 경험한 영화 현장은 데뷔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경험한 영화 현장은 어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영화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영화에 관심을 뒀을 때 디지털이 이제 시작되는 필름으로 시점이라. 안 찍고. 네, 네. 근데 그래도 필름이 남아 있거나 학교에서 교육했을 때는 입학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제 필름으로 이제 수업하고 교육시키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필름 작업이 좀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뭐 필름은 훨씬 더 이런 그 노출이나 이런 거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더 잘 하고 찍었어야 되는 어떤 현장이 기억들이 있는데, 뭐 열심히 찍었는데 일단 잘못 계산을 해서 새까맣게 나오고, 극 중에 필요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노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품앗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배우로. 노출이 그 조명 노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뭔가 그 카메라가 빛에 반응하는 것들이 필름 작업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만 잘못 계산하면 너무 어두워지거나 또 너무 밝아지거나. 근데 제가 품앗이를 한다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데 노출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서 노출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 영화 이제 다 끝나고 편집하고 나서 영화 상영을 시사를 하는데 그냥 새까맣게 나오는 거죠. 친구 건데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결국엔 다시 찍었나요? 다시 찍진 못했어요. 아, 그렇게 못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하기 힘드니까.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걸로 이렇게 했던 것 실험 같아요. 영화가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연우 씨는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경험한 영화 현장? 저는 그러니까 비보이가 필요로 해서 출연하게 된 영화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처음 느꼈던 현장이에요. 그때. 그게 무슨 영화죠? 그게 터닛업이라고 네. 상업 영화인가요? 비보이 영화고, 그것도 필름으로 찍었어요. 아. 99년에 찍었던 걸로 기억을 고등학교 하고. 때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고등학교 아. 때 이동구 감독이랑 같이. 그분이 연출하신 거예요, 이동구 감독? 아니요, 같이 배우로. 네, 이동구 네, 네. 감독도 비보이였어서 이렇게 캐스팅이 서로 팡파레 이동구 감독이죠? 그래서 그 영화 현장에 가게 됐는데, 저는 뭐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영화도 거의 안 봤거든요. 그 가정 형편상 뭔가 극장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서 그냥 이거 빨리 그냥 역할을 해내고 비보이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뭐 이번에 이 대사를 해 그러면은 뭐 떨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냥 이거 해요? 그럼 국어책 읽고 바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찍지? 왜 이렇게 조명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왜 순서대로 안 찍고 그렇죠. 뒤에 했다가 왜 앞에 찍어야 되지? 막 이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찍고 나니까 저는 느꼈던 게 그 나중에 완성된 걸 보고 제 모습은 약간 흉측했지만 저의 연기는 별로였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영화 작업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학생 영화예요? 그 영화는 보지 마세요.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찾으면. 가끔 막 케이블에서 해주나 봐요. 진짜요? 나 왜 처음 듣지? 뭐라고 하셨죠? 아까 제목이? 턴잇업? Turn it up. Turn it up.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되게 그 옛날 로라장 가면. 그러면 춤도 춘 거 아니에요? 춤 때문에 캐스팅이 됐죠. 춤 영화인가 보죠? 비보이 한국 최초의 비보이 영화인데 이게 케이블에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꼭 한번 아니에요. 찾아보시길 이거는 바랍니다. 편집 부탁드립니다. 아깝잖아요, 연우씨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발전사를 볼 수 있어요. 이때 잘 췄던 춤은 어떤 게? 저는 파워무브를 했어요. 막 에어트랙, 나이키 막 이런 거. 에어트랙, 헤드스핀, 토마스는 알아요, 저도. 네. 그때가 약간 우리나라 비보잉의 전성기였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 이후에 90년대 제가 왜냐면 많이 구경했거든요. 홍대학 같은 데 가면은 그 헬멧 쓰고 막 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해화동에 그 네. 마로니에도 맞아요. 있었고. 저도 거기서 많이 돌았어요. 그래요? 전성기 때 남녀노 씨가 그런 걸 했었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게 되게 멋있는 거구나 했는데 그 멋있는 걸 본인이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우 씨 첫 장편 영화 분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저도 독립영화라는 거를 좀 낯설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준 게 저도 들꽃영화상 심사를 하면서부터 그런 이제 배리어가 좀 없어졌는데 독립영화가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독립영화를 제가 한 1년에 한 년도에 만들어진 80여 편의 작품들을 보고 처음으로 느낀 점. 그리고 마이너리티의 이슈를 굉장히 저돌적으로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우 씨의 분장, 뭐 꿈의 제인, 뭐 이런 영화들이 있던 이제 그 해였던 거죠. 근데 제가 분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LGBT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80년대 필라델피아도 그렇잖아요. 에이즈 걸린 주인공이 점점 거의 신파에 가까운. 근데 이 영화가 좀 특이했던 게 자기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했고 궁극적으로 실패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송준이란 캐릭터를 보면서 좀 비겁하다고 느껴지면서도 내가 계속 동일 씨를 하게 되면서 이 찝찝함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송준이 이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동생을 향한 건지 아니면 이 동성의 혐오에 대한 어떤 자기의 미안함인 건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뒤로 갈수록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송준의 캐릭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 사람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분장이라는 영화는 성소수자에 관한 영화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정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장이라는 영화는 그냥 이해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도 시에도 답이 있잖아요. 시를 배우는데 나비가 뜻하는 거는 그 1번에서부터 5번 사이에 답이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미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해운대 바닷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유치원 학생들이 그림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각자 이제 스케치북 갖고 흩어져서 그림을 그려와요.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는데 보더니 선생님이 땡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다시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오고. 그래서 약간 예술에 답이 있나?
혹은 뭐 어떤 거에 답이 있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정답만을 계속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다 이게 정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교육에서 저는 자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를 제가 답을 하지만 사실 이건 사회의 답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들어오면 지금은 뭐 이해한다라는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다 내가 뭔가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제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분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송주는 그냥 자기가 이해한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사회적인 어떤 대답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뭐를 생각하는지 알아냈을 때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종환 씨 분장 보셨나요? 네.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 지금 그 남현우 배우 겸 감독이 얘기해 준 것과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편견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해를 해보고 싶은 노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게 다양한 지점으로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퀴어 시네마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은 아니고요. 수업 중에 이제 한 세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내주면 항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동성애 혐오자가 아니다. 다만 내 측근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를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혐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에 답안으로 보고 나서 분장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혐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그 복합성 혹은 답을 내리지 않는 그 뭐 일종의 어정쩡함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홍정호 배우가 연기했던 언니랑 그 친구랑 셋이 사진 찍는 셀카 찍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숲 같은 데서 그 장면이 이제 찰칵하는 순간이 그 다음 씬에서 송준이 가발을 쓰고 분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중첩되거든요. 포스터 촬영하는 쇼트로 중첩됐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위선에서 저 위선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게 좀 상징적으로 보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은 그 얘가 이제 처음으로 비밀을 알게 되는 씬이죠. 그리고 나서 송준이 동생 연습실에 가서 이제 훔쳐보는데 그게 이제 벽에서 반만 보여요. 근데 그 장면이 옛날에 그 무슨 영화죠? 현기증에서 제임스 스튜어트가 딱 반토막만 나오는 그 장면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걸 생각하시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약간 일종의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이중적인 면모잖아요. 그 송준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넘긴다라는 그 트랜지션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포스터 장면이랑 이렇게 맞춰야지 뭐 그런 것들. 네, 그 시나리오 쓸 때 약간 콘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콘티를 그리시지는 않고요. 콘티도 그려요.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냥 일단은 다 씬을 나열한 다음에 이 씬에서 다음 씬을 어떻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혹은 멋져 보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종환 씨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그냥 별 이유 없이라도 안 잊혀지는 장면? 분장에서.
동생이 춤을 열심히 출 때. 동생분이 춤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네. 원래 댄서 아닌가요, 그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억지로 얘기한 것 같아서. 참신한 답변이 와가지고 아니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춤씬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동생 배우 안성민 네, 배우는 안상민 배우. 원래 현대무용 그런 거 아니다 같더라고요. 발레 아 어쩐지 무용 하시는 분인 것 발레 같아요. 전공이었다가 그 대학에서 무대 위에서 계속 춤을 추는데 자기가 막 뭔가 말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연기 학원을 알아봤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 반에서 이제 대학을 편입을 했죠. 한의종으로? 세종대로. 아 네, 편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그 되게 자신 있으셨나 봐요. 얘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분이 이런. 좀 고민도 많았죠. 걱정도 많고. 왜냐면 포션이 작지 않으니까. 네. 저도 되게 뭔가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거고 잘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어떤 경력이 없는 배우를 이렇게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면 배우 연기를 물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몸을 어떻게 두느냐,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게 한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박신양도 박신양 배우도 원래 무용 전공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무용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좀 움직임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 잘하면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박종환 보여준 배우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이해요. 춤 사이가 진짜 아니, 춤 사이가 진짜 좋아요. 제가 그걸 양치기들을 보고 느낀 게 쇼트마다 이 몸의 너비가 확 달라져요. 맞아요. 확 좁아졌다가 확 넓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뭐,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 전매 특허. 저의 예리한 눈으로. 영화 춤인관 네. 심사에서도 춤 사이가 너무 좋았죠. 거기서는 레알 춤을 추시죠. 정말 레알로 춤을 추시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알아봐 주시는 게 상 받는 것보다 좋죠. 감사한데 괜히 또 미안하네요. 앞으로 또 상을 받으실 건데 괜히 이런 영양가 없는 얘기를 호아킨 해드려서. 피닉스 영화 뭐지? 투러버스인가? 투라버스. 거기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종환이. 나 그 영화 안 본 것 같은데? 투 러버스라는 영화가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 나오나요? 네. 춤을 추는데 내가 못 봤나 보다. 종환이가 생각이 나요. 춤을 꼭 넣어드려야겠네요. 이제 박종환 씨 영화에는. 춤 영화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네. 들어가면 일단 제가 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진짜? 네. 이건 되게 꿀팁이네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제 학생들도 볼 텐데. 여태까지 박종환 배우 나온 출연작들을 보면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인투기, 양치기들, 얼굴들, 밤치기 뭐 이런 영화들, 일련의 영화들을 보면 근데 공통점을 굳이 따지자면 비교적 젊은 감독들이 이제 태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영화 꿈나무들이 종환 배우를 좋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종환 씨가 그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는 것이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신인 감독들이랑 작업하는 건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사실 정확히 뭐 신인 감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젊은 편에 속하는 감독들인 것 같긴 해요. 젊은 편에 속하는 네. 감독들. 근데 지금까지 작품을 뭐 어떻게 해왔고 연출을 몇 작품 해왔고 이런 걸 제가 다 일일이 알아보고 작업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비교적 젊은 감독들과 작업하게 됐을 때 궁금증이 좀 많은 거, 호기심이 많은 느낌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현장에서 힘이 되고 재밌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또 저도 그래서 그 비교적 젊은 감독들한테 조금 더 어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젊은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지 않나?
네. 그게 아무래도 좀 큰 작품은 힘들겠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보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베테랑이라든지 뭐 이런 좀 큰 작품에서는 네. 비교적 네, 그런 것들 그렇죠. 하기가 좀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도식적으로 짜여져 있고 하니까. 네, 분명히 좀 더 기능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연기적인 부분이. 근데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게 좀 저한테 이렇게 좀 깊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져들어요. 네, 저런 기능적인 부분을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가니까 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많이 안 빠지려고 비교적 젊은 감독들이랑 작업하면 좀 그런 거에 빠지는 것도 옆에서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연우 씨는 이 작품 중에서 그러니까 종환 씨 찍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좀 재밌게 본 영화. 팡파레? 연우 씨 안 나온 거 안 나온 영화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저는 다 좋았는데 밤치기 보셨어요? 밤치기 봤어요. 어땠어요? 밤치기 처음 봤을 때 모두에게 충격 아니었나요? 밤치기란 영화는? 종환이를 알고 나서는 되게 종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생일에서도 좋았어요. 네. 종환이만의 어떤 그 색깔이 그냥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밤치기에서 그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 영화 별로 안 좋아해. 거의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걸 알아서 그런지 되게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뻔연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추천작을 그때 네네네. 7급 공무원을 얘기하는 역할이었죠. 사실 기억도 지금은 약간 좀 가물가물한 영화였는데 그 7급 공무원 생각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정가영 배우가. 그건 대본이었어요? 네, 대본이었어요. 네. 극 중에서 그 전체 대사가 다 대본에 있는 대사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꼼꼼하게 다 써놨으면은 마치 현장에서 한 것 같은데 꼼꼼하게 다 써놨나? 한 마디 주고받고 한 마디씩 그 정도만 현장에서 나온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연우 씨는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을 하니까 초미관심사를 제외하고 본인이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알 것 같아요. 나의 강점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나요? 내가 이런 연기에 이런 점이 강하니까 이런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반응할 때가 있나요? 지금까지 뭐 시나리오를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닌데 지금까지 작업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써요.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써놓고 보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역할이야 라고 생각 안 하고 쓰고 다른 배역들도 딱 집어서 이 역할은 누가 할 거야 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써요. 다 열어두고. 네. 일단 그냥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쓴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우로서도 저의 강점이 드러나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행동들을 하는 역할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쪽이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이 뭔데요? 저의 강점이요? 대놓고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뭐 다들 느끼고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이미 사실 그걸 몰라서 더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을 제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제가 인물을 맡고 이 역할을 해내면 저를 좀 더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연우 씨가 보는 종환 씨의 장점은요? 남은 더 잘 보이잖아요. 그쵸. 박종환 배우의 장점은 굉장히 유연하다. 몸이요? 아니면 발목이. 농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발목이 굉장히 유연하시더라고요. 반바지 입은 거 봤는데. 배우로서 그 역의 스펙트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저는 뭐 가까이에서 함께 작업을 한 게 2작품이지만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 온 게 뭐
뭐 동그라미 모양인데 연출이 뭐 뾰족한 모양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망설임이 일단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뭔가 잠깐이라도 그렇지, 이런 그렇지. 고민을 할 텐데 네네. 박종원 배우는 동그라미를 준비해 오고 이거를 리허설 때 보여줬는데 연출이 뾰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하고 맞춤형 예. 배우네요. 그런가요? 아, 처음 해봤어요. 남현욱 감독 그때 작품에서 한번 그때 한번. 네, 처음 뭔가 이렇게 아 지금 초미의 관심사 때 얘기해요. 네, 초미의 관심사 저는 팡파레 때도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나? 근데 그건 제가 그 감독님이 제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작품에 한해서 감독님이 보여주는 분위기나 감독님의 성격이 제가 작품을 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역할도 역할이지만 기본적으로 감독님들을 많이 훔쳐봐요. 아 그래요? 네, 훔쳐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뭘 원하느냐를 평소에 훔쳐보면서 좀 약간 느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 초미의 관심사 남현우 감독이랑 작업할 때는 워낙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유연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고하는 거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독님이 그렇지 않았고 감독님은 생각이 많으신데 저한테 유연하시길 바라면 그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남현우 감독 겸 배우의 장점은 정말 그렇거든요. 이 뭔가 되게 진지해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확실히 조금 더 그 본질에서 나와서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근데 나와서 되게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겹이 많아 보여요. 네, 사실은 그렇지 엄마 않은데. 손파이처럼 많아 보여요. 38겹 무려 38겹.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연우 씨의 장점. 근데 알아서 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종환 씨가 눈치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그래서 늘었나 봐요. 항상 훔쳐보고 감독님들 이렇게 보시다가 눈치가 늘었나 봐요. 그 현장에서 자꾸 누가 고수인 것 쳐다보는 같아요. 것 같으면 이렇게 항상 훔쳐보고 있다. 구석에서 항상 보고 서늘한 게 느껴지면 항상 보고 있군요. 네.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되겠네요. 종환 씨 필모를 이제 사실 필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길어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최근 이제 후반기에는 대부분 다 여성 감독의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중간중간 얼굴들의 이강현 감독 뭐 있지만 남성 감독도 있지만 여성 감독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상 요즘 여성 감독이 늘어나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 서독제 여성 감독이 51%라고 했으니까 반이 이제 넘어간 거니까요. 근데 아마도 처음으로 여성 감독 작품 한 게 밤치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전에도 있었나요? 네, 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장편? 단편이요. 단편이요? 단편. 그럼 장편이라고 그냥 치고. 네. 근데 어쨌든 데뷔하시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감독과 장편 영화를 하신 거고 종환 씨보다 훨씬 후배 작품이잖아요. 가영 감독님이 90년생인가 뭐 그러니까요. 네. 한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0년대부터 여성 감독이 독립 영화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뭐 액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주로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번에 아워바디라든지 벌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작품에 사실은 출연을 한 것이잖아요. 밤치기도 여성 네. 감독의 어떤 여성 이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속된 말로 그 영화 속 표현을 따르자면 꼬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화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걸 이제 처음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재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작품이랑은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물론 이제 시나리오 보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어떤 점이 좀 재밌거나 아니면 좀 색달았는지. 일단
그 대본에서 쓰여 있는 지문은 물론 짧았지만 대사가 좀 원테이크가 많았고, 많았죠, 네, 그리고? 그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 이런 게 너무 생경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에는 없었나요? 실제에서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영화화가 그렇게 많이 여태까지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구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실제는 있었었어요. 네, 영화 속에서 처음 해보신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이제 처음 해보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 네, 그럼 뭐 별로 그렇게 생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경하셨네요. 네, 영화 속 얘기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느껴졌던 건 지문이 적고 대사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왠지 이 이야기들이 약간 계속 안 끊기고 가는 지점들, 씬이 6씬인가로 이루어진 그 장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형식에 있어서. 네, 형식에 있어서도. 네. 연우 씨가 이거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밤치기? 연기로든 연출이든. 그 가영 감독님께서 그 전에 했던 작품 뭐죠? 비치 온 더 비치. 네, 그거 저한테 시나리오 줬었거든요. 아 진짜요? 연기해달라고? 네. 나무주연? 네. 우와 신기하네요. 정확히 그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파트 안에서 이러다는 거. 그걸 헤어진 거예요. 남자친구랑. 그걸 거예요. 어머머. 근데 왜 안 제 하셨어요? 기억으로는 거의 끝까지 매 씬마다 나와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계속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멜로를 해도 되나 하는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밤치기를 그럼 연출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있기는 해요. 만약에 똑같은 대사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을 남성이랑 바꾸기만 한다면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치졸한 영화가 되거든요. 계속 하룻밤만 자자고 쫄르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술을 먹이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뀌면서 뭐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하면은 약간 괜찮게 보이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도. 근데 뭐 똑같이 여자 배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연우 씨가 전 연출하면. 만약에 연출을 하게 되면 그 성별은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갈 것 같고 남자 배우는 누구 쓸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박세준 배우. 박세준 배우 여기 와 계신데 박세준 배우가 해서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어떤 배우가 했더라도 뭐 상대 그 배우 입장에서 상대 캐스팅한 감독 정가영 감독이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남성 배우가 한다고 해도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각자 색깔로 다 네, 그렇죠. 재밌게 잘 시나리오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좀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반응을 해주시는 거 보면 어느 배우가 했었어도 그 배우의 색깔이 잘 묻어서 또 다양하게 재밌게 묘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부국제 때 사실 이제 이 밤치기의 진혁 역할로 올해 배우상을 받게 된 거였는데 맞아요. 그때 그 배우상을 심사하셨던 그 배우분께서 그때 권혜호 선배님이셨거든요. 권혜호 선배님이 배종옥 배우도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권혜호 선배님. 네, 권혜호 선배님이 하시고 그 심사에 대한 그리고 올해 배우상을 이 진혁 역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어떤 분위기의 그런 평을 하셨을 때 간략하게 정가영이 선택한 남자라는 게 평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이잖아요. 시나리오 때 이미 생각하시면서 썼다면서요. 박종환 배우를 머리에다 이렇게 담아붙고.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니었어도 정가영 감독이 누군가 생각하면 썼었으면 또 정가영 감독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고 그랬으면 또 다른 어떤 재밌는 밤치기가 다른 배우가 했었어도 그렇죠. 근데 보면은 물론 다들 다르시지만 그 그러니까 정가영의 남자잖아요. 이게 시리즈가 그렇게 가니까. 네. 근데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 굉장히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약간 좀 그려지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무해하게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성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치기를 누가 해도 잘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예컨대 정만식 배우가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영화 네. 자체가 저는 잘 사실 어울리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영화가 길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정만식 캐릭터였으면 좀 결정이 일찍 날 것 같거든요. 가든지 말든지. 정만식 선배님 실제로는 너무 유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역할을 또 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의 바람도 제일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성 감독의 여성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맡은 역이 양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보다는 좀 많은 나이대의 남자를 연기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나이대보다 이렇게 많이 많은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벌써 18인가 뭐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낳은 딸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제가 연하남으로 나오고요. 그쵸, 네네. 맞네요. 근데 어쨌거나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을 것 같아요. 이 역할 자체가.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캐릭터가 나중에 반전해서 하는 그 특히 행동 때문에, 네. 사실 왜냐면은 일종의 뭐 근친상간은 아니지만 그것을 약간은 이제 품고 가는 한국 영화에서 거의 이제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 굉장히 또 자상한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나중에 그 반전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하실 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임하셨나요? 아까 분장에 대한 제가 본 소감, 뭐 인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게 영화의 바람 때 이 양아버지 영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역할도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영화 안에서 반전이 있고 그게 좋게 묘사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딘가에 이렇게 정말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뭐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든 간에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조리를 어느 정도는 품고 이해하고 지내야 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과연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양아버지긴 하지만 결국 이제 가족이 돼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아버지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단순히 양아버지라기보단 애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느끼길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좀 많이 궁금한 사람?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은 어떤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들을 좀 많이 구체적으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기에는 이 사람도 좀 어른스럽지 않고 아이 같은 어떤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는 인물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계속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세 가지 어떤 시간대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외모는 변해가고 극적으로 뭐 나중에 많이 변하거든요. 머리도 많이 좀 이렇게 빠진 느낌으로 보여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이 사람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한 8년에서 10년 사이가 지난 사이에도 성격이나 이런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좀 어른이 되기 힘든 사람같이 보여지길 바라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영화의 바람에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분장을 볼 때도 느꼈던 것이고 이걸 볼 때도 느꼈던 게 한국 영화가 참 많이 변했구나. 특히 이걸 좀 금기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예민한 어떤 씬을 만듦에 있어서 특별히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들 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70년대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자의 전성시대도 나오는 것이고 거의 강간신이 한 20분에 한 번씩 나와요. 70분에 그 70년대 호스테스 영화에서 특히. 네.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분명한 그 피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현장에 정 가운데다 카메라를 두고 이게 한번 훑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연우 씨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뭐 이렇게 성폭행이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스펙타클로 만들지 않잖아요. 이 두 영화에서 네. 굉장히 카메라 시선을 좀 멀리 두고 그래도 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카메라가 이제 안으로 막 갈까봐 침대 옆으로 막 간다든지 했는데도 안 그러더라고요. 딱 그 시선을 가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드릴 질문은 두 분 다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두 분이 한국 영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화판에 계신 지가 벌써 10년이 되거나 이제 넘은 거죠? 넘을랑 말랑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중견 배우예요. 두 분 다. 신인 배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10년이라고 꼭 나처럼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주마등 같이 막 뭔가 지나가지 않나요? 뭐 회한이랄지 아니면 즐거움이랄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 혹은 한국 독립 영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사람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1910년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 나왔던 나름 화제작, 그리고 그 당시 영화가 만들어지는 제작 현장, 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진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주제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은 2000년대 독립영화도 그랬고 지금은 주제면에 있어서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느끼시나요?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혹은 작업 현장에 대한 얘기도 하셔도 되고. 좀 더 그 시나리오를 받게 되면 좀 더 섬세해지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것들을 개인적인 것들을 좀 약간 이게 본인이 연출자가 겪은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뭐 궁금한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아주 개인적인 것들을 좀 섬세하게 그거를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쓴 글들 그런 글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원래 독립영화라는 것의 출신이 그렇잖아요. 원래 민족영화 비슷하게 이제 생겨나서 일종의 운동처럼 공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적인 얘기를 하는 감독들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 자기가 직접 뭐 에세이 필름처럼 나레이션을 하는 감독들도 늘어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감독들도. 연우 씨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저 요새 책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냥 뭐 보면서 느낄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보고 느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하는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다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얘기하거나 공유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곤 하는 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감독 그리고 뭐 주연 배우, 조연 배우분들 그리고 뭐 촬영 기술 스태프들 중에서도 약간 각 팀의 장들. 근데 요즘에 현장 가보면 각 파트에 있는 그 팀의 소위 말하는 막내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공유하는 것들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다 정말로 이 시나리오를 좋아하고 긍정하고 하는 어떤 기운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평등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일정 정도의 서열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민주적으로 더 옛날보다. 맞아요. 연우 씨가 그래도 출연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역에
크기를 떠나서 근데 작업 현장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좀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좀 더 강압적인 면이 덜해진. 독재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비교적. 좀 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감독이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감독이 그쵸.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쵸. 감독님이나 뭐 촬영 감독님이나 좋은 변화죠? 좋은 그거는? 변화죠.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 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만약에 2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 저는 오히려 더 내용 측면에서는 좁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뭔가 다양성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고, 그쵸. 네. 저예산 영화조차도 뭔가 제가 느끼기엔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뒤에 이제 빼놓은 질문이긴 한데 상업 영화의 최근 20년과 독립 영화의 20년의 횡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점점 좁아지고 독립 영화 오히려 넓어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두 분이 이제 같이 출연한 팡파레라는 영화 지금 이제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이 작품도 요새 한국 영화, 특히 독립 영화 속의 변화를 좀 담지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멀티캐스팅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공동 주연이잖아요. 한 명이 주연이라기보다 이 네. 좁은 곳에서 펼쳐지는 얘기고 이 중간에 물론 이제 반전까지 봐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게 되긴 하지만 거의 이제 여성 캐릭터가 가장 이제 결정적인 키를 가진 뭐 일종의 주인공처럼 기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반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영화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지점인가요? 어떤 점이 좀 색달랐어요? 팡파레라는 영화는 과거의 여러분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제가 독립 영화, 다양성 영화를 해보면서 장르적이라고 느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장르적인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독립영화가 다 보면 그 제작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한데, 그래서 조금 더 그 예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영화가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이런 영화를 하게 되면 독립영화를 계속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안에서도 이 독립영화 시장 안에서도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뭐 신호나 어떤 방향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장르 영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예산 혹은 독립 영화잖아요. 장르 영화는 비교적 저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호러라든지 스릴러라든지 물론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질 수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장르 영화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냥 많아지죠. 좀 이렇게 널리 그렇죠. 이렇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이게 흥행과 관련이 있는 얘기기도 해서 근데 제가 요번에 팡파레 보면서 헤이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요만한 바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역이 점점 이제 추락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8명의 모두가.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류의 영화들이 없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 처음부터 이 공간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큐브라는 영화 옛날에 뭐 있었지만. 근데 사실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의 밀실 상황극인데도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연우 씨는 또 했죠. 그런 영화를 12번째 용의자라는 작품에서 그 약간 그런 건 비슷했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네. 여럿이서 또 시기가 딱 한 달 차이였어요. 촬영.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동안 출연했을 때는 항상 뭐 이동이 많고 장소가 계속 변했는데 이번에 그 12번째 용의자랑 12번째? 12명의? 12번째. 그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남산시인 살인사건 그게 더 좋았죠, 사실. 네. 언제가 네. 참 좋았는데. 12번째 용의자랑 네네. 황파레가 그 한 공간에서 찍으니까 배우로서는 뭔가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공간에 내가 계속 익숙해져가는 공간, 그리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여태까지 하신 것 중에 제일 악역 아니에요? 황팔의 역이? 그러니까 뭐 착했다가 나빠지거나 뭐 이런 네.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쭉 그냥 계속 거의 악역인 건 이 역할이 유일하지 않나요? 또 있나요? 맞아요. 이게 가장 악역. 잠깐인데 그 아마 그 출연 분량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호랑이. 겨울손님에서도 그 사람도 참 안 좋죠. 네. 취객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따지면 아기와나에서도 별로 그렇게 막 되게 네. 그런 역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 근데 계속 여긴 그 포션이 워낙 또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러면 좀 기운 빠지겠어요. 체력적으로. 계속 그 이 텐션이 계속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거의 없고 항상 약간 화나 팡파레에서요?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일단 저는 제가 연기하는 것과 그냥 인간으로서의 남현우를 따로 분리해서 항상 가고 있어서 뭔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저랑 다른 뭐 진짜 절대악이라든지 뭐 어떤 뭐 살인자라든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 이것 때문에 뭔가 두렵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원래 화를 잘 안 내시나 보죠? 네, 원래 성격은? 원래 화를 아 그래요? 거의 안 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게? 네, 저 운전할 때도 욕한 적이 제가 이걸 인터뷰에서 봤어요. 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인간이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네,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불가능한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욕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할 때 운전을 아니 그 운전할 때 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근데 첫 운전이 군대였기 때문에 아 그렇네. 대대장 상황이, 앞에서 욕을 할 수 없어서 상황이 그렇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배웠구나 이제 네, 몸에 체화돼서. 뭔가, 조한 씨는 화 잘 내시나요? 저는 화가 좀 있어요. 아 그 오히려 반대네. 약간 보이는 것과 음. 되게 외향적일 것 같고 내성적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내세요? 막 욕하시면서 내세요?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일단 먼저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뭐 누구 그래서-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하진 않고 그냥 뭐 춤추고 춤을 춘다고요? 춤을 그치. 추고 그러니까 춤으로 계속 화를 계속 이렇게 분산시켜서 춤도 추고 뭐 너무 바람직한. 혼잣말 많이 하고요. 욕하면서. 네 그리고 푸는 거죠, 막 혼자. 네 혼잣말해요. 계속 소리도 혼잣말하고 지르- 소리 지르는데 이게 약간 이제 소리가 멜로디? 멜로디도 뮤지컬 하듯이 있고요. 하는구나. 이런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아, 그런 멜로디를 멜로디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어떤 소리 그냥 낼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지켜보다 보면 약간 무슨 좀 랩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옆에서 보면. 네. 타령 쪽. 타령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낼 때도 있고. 네.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역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이 이제 배우를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 그렇지 않거나 대부분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신 것처럼. 배우로서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게 평소에 화를 안 내니까 근데 왜 화가 안 나죠? 그것도 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화를 너무 안 내니까. 그러다 누구 막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한 50년을 참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조금씩. 얘기도 있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화낸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연우 생각이 씨가 들고. 착하게 태어나셨나 봐요. 그냥 거스르는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지나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걸 뭐 언제 깨닫느냐의 문제겠죠. 사실은 누군가 언제나 깨닫게 되는 거지만 아까 방금 사실은 그 연우 씨가 얘기해준 부분인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상업 영화랑 독립 영화의 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도 면에서도 그렇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용적인 면인데 산업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대작들이 소위 말해서 고전 중이죠. 최근 4, 5년 동안 만들어졌던 소위 프로젝트 영화들, 블록버스터 영화들, 대작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고전을 하고 퇴행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 뭐지? 하고 재개발라라면서도 번뜩이는 작품들이 최근 3, 4년 동안 계속 독립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배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업영화 감독들이 배우를 독립영화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사실은 이 주역으로 모신 것도 그런 양쪽 진영 모두에서 특히 독립영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에 참여를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모신 것도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두 분이 이제 일단은 관객으로서 어떤 한국 영화가 보고 싶은지, 그러니까 좀 궁금하고요. 뭐 관객이라고 하기 좀 일단 영화인으로서 뭐 저도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이런 한국 영화는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은 배우 아니면 뭐 감독으로서 내가 연기하거나 만들고 싶은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여러분이 영화인으로서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한국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거예요? 저요? 네. 전 멜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지 이상할 정도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아니죠, 재작년 올해 들꽃 영화제 그 심사를 하는데도 2년 동안 멜로가 한 편인가 두 편 있었어요. 특히 그 메이저로 올라온 영화들 중에. 그래서 이상했죠.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어린데 20, 30대인데 왜 이들은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왜 이들은 더 이상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이게 상업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온 멜로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그 김래원이랑 공효진 나왔던 영화 있었죠? 보통의 연애인가? 뭐 그게 좀 잘 됐죠, 그 영화가. 그리고 그 영화를 제외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그 멜로 영화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멜로드라마 생산국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요새 좀 했었고, 왜 한국 영화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배드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나인하프 위크에서 킴 베이싱왕 했던 막 그런 멋있는 뭐 섹신이 됐던 그런 에로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한국 영화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소비를 하던가, 뭐 음성적으로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면 더 이상 한국 영화에서는 성이나 남녀의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멜로를 보고 싶죠. 아니면 마담 뺑덕 같은 그 전래 동화를 좀 바꾼 영화라든지. 그것도 멜로죠. 그쵸, 일종의 멜로 영화죠. 네. 성인 멜로? 그런 것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멜로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네. 그건 독립영화, 상업영화 마찬가지. 근데 영화가 잘 안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 멜로에 대한 그 멜로 장르가 만들어졌을 때 적합한 배우도 잘 안 떠올라요. 그러네요. 옛날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90년대 후반 그때 그 영화들, 그 배우들이 아니고서는 그 뒤에 한국 상업 영화에서는 거의 떠오르는 배우들이 잘 없어요, 멜로 하면. 그쵸, 안 했으니까요. 네. 특히 또. 안 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멜로의 어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성질의 배우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또는 배우로 지냈을 때 좀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해나갔을 때 배우들이 좀 보이는 거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환 씨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멜로 영화에 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멜로 영화 하고 싶으세요? 잘하실 네네, 거. 네. 아니, 했잖아요, 최근에 단편이지만. 네네.
맞아요. 나는 소설을 쓰고. 네, 너- 그래서 멜로라는 장르가 다시 또 조금 활성화되고 인기 많아졌을 때, 그 멜로 장르에, 네, 거기에 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그러네요. 네. 확실히 없어진 장르죠. 거의 멸종을 했다고 해도 뭐 그게 이제 젊은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관심사가 연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연애가 관심이었으면 분명히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밀려났을 수도 있으니까. 액션 영화도 사실은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때요? 연우 씨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저는 뭐 장르라기보다는 그 약간 보급형적인 영화 말고 굉장히 그렇지. 좀 개성 있는 영화들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가 그랬어요? 본인이 참여한 영화 최근에 말고.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요새 그 자비에돌란 영화를 이제 다시 한번 저는 로렌스 애니웨이를 아. 최근에 봤어요. 옛날 영화잖아요. 근데 약간 좀 망치로 때린 것 같이 충격받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자비에돌란에 빠져서 그런 뭘 보셨죠? 그런 영화. 자비의 논란 중에? 요새 다 몰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씩. 네, 사실은 작품이 워낙 또 다음 많으니까. 주에 자베돌란 그 신작을 가지고 뭔가 GV 같은 걸 하는데, 진짜요? 네, 연우 씨가요? 네 저랑 이제 기자님이랑 같이 하는데 왜 자비의 논란 영화에 연우 씨가 뽑힌 거죠? 그 이제 배급 팀에서 그 감독 배우니까 아. 자베돌란이 감독 배우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카톡으로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자비의 논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연우 씨가 앞으로도 자기 영화를 만들고 주연을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때 시너지가 확 다르다. 그냥 출연만 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그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그 연락을 아. 또 해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몰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떤 제 머릿속에 새로운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문자를 주셨고, 그래서 그 요새 일이 나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래. 생색을 낼 수 있었는데. 아니죠. 그래도 안타깝네요. 똑같은 다 어떤 내독이라고 시너지였을 얘기를 것 할 수 같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새 약간 좀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자비의 아유, 논란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물론 연우 씨도 잘생겼지만 아니. 세계 최고의 미남의 이렇게 한국 자비의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감독이 원하는, 정말 감독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영화들을 보고 싶어요. 그게 자비에돌란 영화였던 것 같고. 지금 그 남연우 씨가 자비의 논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옛날에 종환 씨한테 벤 위셔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난히 종환 씨에게는 해외 배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 같다, 뭐 에다노크 같다, 누구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미국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나는 옛날에 그 벤 위셔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향수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예요. 요즘에 그 특히 영국 독립영화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론 할리우드에서 활약을 하지만 그런 배우인데 굉장히 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모도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네, 벤 위셔 괜찮죠? 네, 좋죠. 좋아하는 나쁘지 배우예요. 않죠? 네, 그 정도면? 네. 다행이네요. 그 가끔 뭐 이렇게 좀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약간 뭐 과학자 뭐 이런 걸로 나오시고 그쵸, 과학자로도 나왔고 그리고 마블 영화 같은 거에서도 나왔던 걸로 거기서 기억이 조금 좀 지식인 같은 역할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작년에 주연했던 영화가 아마 칸에서 주목할 만한 시상에서 상영을 했는지 어쨌든 공식 연지 올라갔죠. 칸 영화제에서 노출됐었죠. 그럼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나는 출연을 하고 싶다, 멜로 영화 했으면 네. 좋겠다 했고, 그럼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연우 씨는?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 얘기를 하면 되네요. 되겠네요. 그 14살짜리 소년에 대한. 네네. 그 방금 제목은 정했어요? 네, 내 나이 14살,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가제로 내 나이 14살이고, 이게 그러니까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그냥 하고 싶다 정도의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단계이고, 그 내 나이 14살 마찬가지로 뭐 어떤 형태든 제가
생각하는 그 세계를 싱크로율을 굉장히 비슷하게 연출을 해내고 싶습니다. 음악은 또 오도희 감독님이 맞습니다.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계 고춘자 장소팔 같은 그런 콤비인 거잖아요. 그쵸. 뗄래야 뗄 수 없고 20년이 넘었고. 조금 더 그 익숙한 예로 서수남과 하청이 뭐또 다른 거 생각나시면은 또 뭐 금과 은 뭐 이런 걸 비비스와 버테드 뭐 이런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파트너신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계속 두 분이 하신 게 다 잘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늘 제가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끔 제가 GB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행사를 하지만 오늘처럼 막 너무 들떠서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내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겠죠. 앞으로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내 인생에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 두 아티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게 너무 영광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지표로 남게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마칠 때가 됐는데 여태까지 못 하셨던 말이나 아니면은 뭐 소감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인사죠 뭐. 네, 뭐 영화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제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네, 너무 뜻깊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계속 배우 생활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영화에 뭐 배우로서 참여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에 앞서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긍정적인 어떤 영화인으로 계속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뭐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뜻깊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감동받았어요. 진짜요? 네, 목소리가 너무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진짜. 저 순간 또 울컥해가지고. 저 처음에 그 제안해 주셨을 때는 제가 진짜 말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요. 항상 그게 요새 약간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제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를 하고 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다 잘 하셨는데요, 뭐. 옆에서 이렇게 본인의 얘기들을 생각을 잘 전달하는 걸 보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해서 그냥 뭐 제가 뭐 그냥 한국 영화인으로서 좀 뭔가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박종환, 남현우, 김효정, 박남정 토크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브랜드화하려고 지금 혼자만 야망을 좀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이 박남정이 또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